그 고민이자 괴로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시장은 엔비디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인터넷에서 엔비디아 수익률 인증하는 게 또 일종의 밈이 됐더라고요. 그래요? 수백 퍼센트, 뭐 어떤 분들은 뭐 수천 퍼센트 막 이렇게. 이게 사실 그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주식 분할 전에 $400 넘었을 때부터 이제 밸류에이션 논란이 일기 시작했고 800, 1000, 1200. 원래 이제 10분의 1 주식 분할해서 $120대인데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지 항상 이게 현재 시점에서는 늘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보여드렸지만 엔비디아 포함된 소위 M7 기업 보면 이렇게 싸요. 밸류가. 싸죠. 이익이 이렇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실적 발표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쵸. 어떻게 이렇게 이익이 늘어날 수가 있지? 밸류도 뭐 버블 상황은 아닌 거죠, 지금. 그러니까 차세대 제품으로 놀라는 게 아니라 차세대 제품으로도 놀라지만 실적으로 더 놀라는. 그럼 여기 반론을 하나 얘기할게요. 예. 또 이런 성장주는 원래요.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사이클 있을 때의 얘기 아닌가요? 아니 그래도 뭐 옛날 과거에 보면은 막 새로운 기술 같은 거 막 밸류 막 500배 1000배일 때 사가지고 그렇죠. 저거 내후년이면은 뭐 숫자를 근데 이게 좀 다른 경우인데 네네네. 성장주라는 게 그만큼 밸류가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장주는 기본적으로 유동성을 갖고 설명하는 건데 지금은 글로벌 유동성이 다 뭘 갖고 있어요. 지금 한국 증시 들어오다 말았다 이러는 거고 중국 안 가고 있고 그냥 미국 들어가고 있잖아. 미국 가서 그래 최고 기업 뭐야? 엔비디아 사고 있는데 이 흐름이 언제 멈추냐의 문제죠. 사실 밸류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밸류로 설명한다면 결국 크레딧 위험이 나오고 뭐 시종이 터지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그런 지훈은 없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더 몰리고 있죠. 또 하나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가 테슬라 지금이야 그러면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 미국 주시하면 다 테슬라미였어요. 어마어마하게 테슬라 예. 정말 인증하고 테슬라. 뭐 예. 다 난리였었죠. 애플보다 테슬라는 특히 네. 또 강성 주주들이 네. 많았으니까. 네. 지금 그 정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엔비디아가 너무 좋은 회사 같은데 또 만물 설득이 가는 것 같아요. 이거 외에는 없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거에서 오해들 하시는 게 엔비디아의 주식은 정말 뛰어난 것 같아요. 숫자로 증명해주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항상 이거 말씀드리면 이쪽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은 즐기다. 버블을 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외에 뭘 할 거에 뭘로서 그래도 주식시장에 머물러야 되냐에 대한 고민을 들어간다면 무조건 비싼 주식 할 타임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이탈하는 종목들이 가끔 나올 거예요. 갑자기 툭툭툭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 잘 유지돼서 만약에 제 생각과 다르게 저는 제가 맡은 사업부는 주식시장이 잘 돼야지 좋은 사업부예요. 리테일. 그럼요. 여기서 다 필요 없고 거래가 늘고 대출도 많이 가져가시고 새해 선물도 거래하고 해주시도 거래하면 저는 우리 사업부가 아주 해피하게 제가 매일 보고만 받으면 되는 상황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또 하나의 경우가 있어요. 크게 터져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고객의 자산이 유지가 돼야 이게 되는데 그렇죠. 아까 제가 계속해서 제목을 극단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뭐냐면 극단. 지금 이 극단의 가능성이 다 있다 보니까 지금 대표적인 게 얼마 전에 글로벌 IB의 전망 보면 긍정적 시나리오, 부정적 시나리오가 너무 극단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 하우스에 우리나라에서 만난 증권사 리서치에서 그렇게 자료 냈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말 했잖아요. 극단적으로 갈 확률이 있다. 양쪽으로. 버블로 가거나 침체로 가거나. 지금 그 가능성이 저한테 무조건 버블로만 갈 가능성이 있다고는 전 보지 않고요. 요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거. 이것만 인지하고 있어도 상당히 시장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균열이 왔을 때는 또 대비할 수 있고. 그래서 비싼 주식을 지금 따라가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딥밸류를 사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저렴한 주식으로 기다리고 있는 게 나을 수도 하다 보면 이제 있겠다. 문제가 뭐냐면은 아까 지금 실적도 보면 턴어라운드 전망이 너무 많아요. 화학도 턴어라운드 네, 어중간한 것들은 해봤자 싸구려 주식일 뿐이라는 거죠 지금. 확실한 거는 결국 상당히 좀 열려 있는 것들, 기계라든가 조선, 반도체 이런 것들. 반도체가 여기에 이제 딱 들어가면 이제 한 종목이 남아요. 이제 반도체에서 삼성전자는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 질문 안 그래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제 솔직한 얘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편한 대표님 아니고 제가 어디 가서 좀 약간 공식적인 자리면 결국 반도체 삼성전자도 똑같이 회복이 될 겁니다. 말하는 게 교과서적인 답이겠죠 지금. 어쩌면
삼전이 이루고 있는 게 우리 증시의 어떤 싼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요인이 바뀌었냐는 거예요, 지금. 안 바뀌었죠. 안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들 하는 게 이제 조이스는 납품할 거니까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그다음 수율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삼성전자는 항상 앞서가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뭔가 초격차를 벌리는 회사로 알고 있었는데 예, 그게 초격차로 벌어지고 있는 회사가 돼가지고. 전 누구보다 삼전 과거에 보면 여의도 사람들이 삼전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이게 고민이 되는 거죠. 특히 정말 놀라웠던 기업은 한미 반도체예요. 그렇죠. 그거 사람들 많은 분들이 기억 못 하시는데 정말 그냥 그런 주식이었어요. 예, 그렇죠. 쌈장한테 까였었고 옛날에 뭐 네. 유명한 사건이 10년 전에 뭐 소송도 했었다고 하고. 그럼요. 유명한 사건이죠. 그때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랬는데 이렇게까지 기술을 갖고 있는지 몰랐죠.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를 본다면 우리가 이번에 안 거는 이 격차라는 걸 유지할 수 있는가? 이 딜레마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반면에 또 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게 나오기 시작했죠. 엉뚱한 데서 뭐 예를 들어서 라면 같은 경우에도 아니 그렇게 난 잘 불닭볶음면 맛있는지 모르겠던데 그걸 저렇게 좋아할지 누가 알았어요 우리가 지금. 그건 대표님이 MZ 세대가 아니셔서 난 그렇습니다. 그거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냉동 김밥을 저렇게 먹을지도 몰랐고 뭐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우리가 백인들이 자외선 차단제를 안 쓰다가 쓸지도 몰랐고 뭐 이런 것들 쪽에 모멘텀 있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런 쪽에 수출주들만 보는 거죠 지금. 문제는 또 그게 내수가 아니에요. 다 수출에 관련된. 수출. 그러니까 시장은 수출이면서 뭔가 매출 그로스가 나오는 걸 찾으면 가장 좋은 건데 일반 투자가 그걸 어떻게 다 찾겠어요. 그럼 뭐 여기서 뭐 그래서 설교하는 것 같이 되는 거죠. 제가 그런 거 찾으십시오 말하는 것. 그런 게 하기 쉽지 않다면 아까 그나마 하방이 적고 단단한 걸 하는 게 낫다. 이 정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걸 찾아가지고 어쩌면 지금은 위험을 감수해야 돈을 벌 수 있는 장인데 위험을 감수한다는 거는 전제가 항상 그게 어긋났을 때 도망갈 수 있어야 되는데 참 그게 어렵잖아요. 뭐 대표님이 과거에 그 책들 저희 보니까 선수들의 비밀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소위 짧고 빠르게 대응하는 문제에 관한 거가 되기 때문에 시장은 상당히 고민스럽다. 분명한 거는 전 세계 경제 갈라지고 있고 갈라지는 과정에서 한국의 수출은 과거와 같지 않을 것이고 전 세계에서 우리 경제가 GDP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 2%대에서 1.68까지 내려왔는데 더는 안 내려가야 될 때 걱정이에요. 더 내려가면 원하는 도약세가 될 거예요. 그게 고민스럽다 저는. 나라 전체로 본다면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그냥 해외 주식하는 게 더 낫겠다. 또 막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건데. 그렇죠. 젊은 세대들은 확실히 적절한 선택을 하는데 저는 해외 주식은 제가 뭐 잘 몰라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제 뭐 D램 가격도 우리가 추정을 해 나가고 트래킹을 해 나가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봤는데 이제는 엔비디아의 퀄테스트가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딱 큐 사인처럼 딱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봐야 시장은 돼요?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 반도체 좀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수율 얘기 나오지 않겠어요? 수율. 하이닉스가 저 난리가 난 거는 대표가 나와가지고 나 수율 80%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날 다 놀란 거죠. 도대체. 그렇게 많이 올라왔나 막 이렇게. 깜짝 놀란 거죠. 저 정도로 자신 있어? 그거 갖고 거짓말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뭐 이건 저는 누구보다 삼전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500만 삼전 주주가 있는데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전 비교가 안 되는 회사였거든. 삼전이랑 하이닉스는. 이게 옛날 현대전자 아닙니까? 하이닉스가. 그렇죠. 뭐 어느 시장에서 항상 기술 열의에 있던 시장이었고 저는 이렇게까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IT 뭐 담당자 얘기를 잘 안 해봤는데 반도체 담당자들도 자꾸 그래요. 결국 이게 쫓아간다. 뭐 저쪽 얘기를 하는데 저는 기술 격차라는 게 기술 격차에 대한 밸류를 엄청 주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그 싸움 아닌가요? 이번에 시셀이 나왔지만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뭐 교보문고에서 사인회도 하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애덤 시셀. 네, 알았으면 좀 섭외 좀 하는 건데. 아이고, 네. 그 책 제가 돈은 빅테크로 흐른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제가 보시면 추천사에 제가 아주 상세히 적은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책 뭐 하여튼 강렬하게 소개했던 책 중에 하나인데 여하튼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소위 테크 기업을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미국의 이 결국 기술 격차에 대한 어떤 밸류를 어떻게 줄 거냐의 싸움이거든. 뭐 그 막연하게 뭐 PER 얼마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도 조금 더 떨어지고 있는 게 삼성전자의 현실이고. 잘 해낼 걸 믿고 있지만 아직 현재까지 스코어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시장에서 좀 안 좋은 신호를 봤던 건 그런 것도 있어요. 갑자기 그 인사도 뭐 나왔고 네네네. 반도체 부문 사장 뭐 주말 근무 얘기도 나오고 좀 뭐 그런 것들이 좀 그렇지 않아요? 좀 뭐 R&D나 뭐 임원들은 뭐 주말 뭐 출근시킨다 굳이 하고. 뭐 어찌됐든 간에 회사가 그게 안 좋다가 아니라 뭔가 그런 쪽에서 정말 무한 신뢰였던 거가 흔들리니까 최근에 주가가 좀 그런 게 아닌가.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먼저 여쭤볼게요. 이게 저도 걱정하고 주변에 많은 큰손 투자자들도 이제 걱정을 하는 건데 하반기로 갈수록 좀 금투세 때문에 시장이 조금 흔들리지는 않을까. 특히 이제 중소형주 위주로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수급적으로. 물론 매년 대주주 양도세 부담 때문에 좀 시장이 안 좋기는 했습니다만 가을부터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는? 하여튼 공교롭게도 하여튼 제가 이코노미 저널 칼럼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연히 시장이 부정적이죠. 근데 그렇게 하겠어요? 뭐 금투세 부과할까요? 좀 그 전산도 준비해야 되고 저도 머리 아픈데 이게 우리가 그 정도 선진 시장인가요? 금투세를 아니 뭐 언젠간 해야죠. 뭐 근데 지금 뭐 그 이전에 선행돼야 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시장이 선진화되고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는 생각이고 지금 국내 증시의 유인이 적어요. 다 해외 주시로 빠져나간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분은 뭐 해외에서 뭐 돈을 벌어오겠다 하지만 돈 있는 사람도 많을 거고 우리가 투자 자금이 자꾸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해야 되는데 금투세가 되면 아무래도 영향이 있죠. 이게 결국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그 수익을 떼어간다는 자체에 대한 고민이죠. 결국 이 시장에 참여하는 그 참가자들이 확 떨어지겠죠. 뭐 대표적인 게 옛날에 ELW 뭐 이런 시장. 네네. ELW가 이렇게 참가자를 줄여버리니까 시장이 죽어버리는 거죠. 장내 파생이 세계 1위였다가 그때 막 증거금리를 가장 올리고 바보 같은 짓이었다 봐요 저는. 근데 그 위험하다는 이름으로 그걸 죽여버린 거죠 시장을. 그러니까 그런 시장들이 죽어버리면 다른 건 연계가 막 무너지는 거고. 그래서 뭐 금투세뿐만 아니라 정말 올해 우리 시장에 그러면 상당할 열만한 이슈가 뭐가 있을까? 제가 최근에 좀 고민돼서 글로 칼럼 썼던 건데 결국은 세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제에 대해서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번 사람들을 갖다가 부러워해야 되는 구조가 돼야 우리가 다 같이 부자가 되지. 그렇죠. 끌어내리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다 가난해지겠죠. 다 같이 가난해지자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런데 그런 식의 정책으로 가야지만 지금 국내에서 돈이 더 돌지 않을까 하는 고민 속에서 금투세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 특히 상속세가 특히 뭐 배당소득세, 금융종합소득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관련된 것들이라 좀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저희 YSTV 구독자분들이라면 이제 이해도가 좀 높으시겠습니다만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그 주식 투자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분들도 이해를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저기 성장 사다리가 있어. 나는 아직 밑에밖에 못 있지만 저 위에 있는 성장 사다리를 치우지 마. 이 이야기를 지금 공통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있고 5천만 원 이상 세금 내는 사람들이 치고받아야 예. 아래도 부자 돈다는 거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성장 사다리 타고 계속 올라가야 그게 그렇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길이 되는 건데. 근데 그 전까지 이제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참. 현명한 판단을 하겠죠 국회에서. 해서 오늘은 LS증권,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 아니고요. 이제 사명이 변경됐습니다. LS증권의 리테일 부문 대표이신 윤지호 대표님께 또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뭐 현솔수라고 가는 것 같아요. 별 말씀해서 또 종종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시간을 한 50시간 넘게 써야 될 거예요. 7시간 하나 해가지고 아주 좋았습니다. 산업을 대하는 태도나 관점 같은 거 민하게 들을 수 있어서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련 기업을 싹 정리해 주시니까